발로슨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된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그동안의 근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황 뭐 마땅한 거 없습니다. 마땅한 거 없어요? 예, 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하십시오.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어봐 주세요. 예,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LNG선이 발주가 된 진짜 이유. 그 유튜브를 시장을 읽는 남자로 올렸더니 그래요? 일주일 만에 지금 한 45,000 뷰 정도를 달성을 해서 LNG를? 네, LNG. 와, LNG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45,000명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 아무튼 요즘 근황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그 LNG 업데이트해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작년에 저희가 LNG 다루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그쵸. 이거 크게 뭔가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연말 연초에 그 LNG선 수주도 그렇고 네. 사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LNG일 네. 거예요. 네. 거기서 카니발리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린 거니까 어쨌든 오늘 주제가 LNG는 아니지만 아니니까. 네. LNG의 이슈는 아무래도 올해 내내 지속이 네. 될 것 같으니까 이주호 앵커가 잘 업데이트를 제가 해주시고 업데이트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동안 제가 자동차에서 주워 들은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정통 자동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흥국증권의 박상원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근데 그 소개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흥국증권에서 뭐 하시는 분인지 네네. 그리고 옛날에 뭐 하시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뭐 이런 것들. 2003년부터 7년 사이에는 원래 르노삼성에서 차량 상품성 팀이라고 자동차 시험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고요. 아, 엔지니어셨어요? 맞습니다. 네. 오. 이제 아다시피 르노 삼성이 이제 르노하고 삼성자동차 과거, 네. 닛산의 세 가지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영에 대한 좀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서 비즈니스 스쿨을 가서 졸업하고 나와서 한국에 와서 은행을 잠깐 다니다가 그래도 금융권에 있으면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라고 판단을 해서 2009년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예. 12년부터 10년 사이 잠깐 미국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로 이직을 해서 글로벌 자동차 사업을 부책임자로 일하다가 네. 17년부터 다시 이제 증권사 복귀해서 자동차 애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일단 발음이 애널리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되게 그 자동차 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밝으시고 네. 최신 트렌드에도 굉장히 빠르시면서 그 본질적인 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분이라 사실 오늘 어떤 주제를 할까 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제일 이맘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최근에 자동차 동향하고 오늘 전망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그거를 하자고 불러서 다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이렇게 쭉 자,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네. 그 자동차 시장 동향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인도에는 또 이렇게 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고 또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에는 무슨 합작법인을 또 현대차가 만든다 그러고 네. 중국은 또 되게 안 좋다 그러는데 뭐가 좀 잠잠해졌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산업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끝났다. 네. 자동차 산업은 이제 그러니까요. 끝났다. 구조조정만 남았다. 네. 뭐 GM 막 다 사람 자르고 난리 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좀 전반적인 그 동향부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시장 자체는 매년 글로벌리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마다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대중화가 오래 진행됐기 때문에 성장률은 되게 낮은 그 싱글 디지트 초반 정도를 네네. 유지하고 있고 대신 이제 중국 같은 케이스가 거의 뭐 10% 20%대의 성장을 하다가 예.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냉각이 됐을 뿐더러 수입산 차에 대한 과세도 많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률이 많이 둔화가 된 상태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 시장들은 금년에 뭐 싱글 디지트 중반에서 후반 정도. 2018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년의 성장, 그러니까 예상치가 예상치들은 네, 네. 그렇게 아직 그 EM이라고 하는데 신흥국 쪽들은 아직 대중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네. 보통 GDP가 한 8,000불 정도 돼야지 인당 1인당 그게 좀 대중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막 거기에 돌입한 상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도나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지역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더 성장이 높아지던가 낮아지던가 네, 이런 식으로 성장은 반복하고 있게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합해 보면은 싱글 디짓 초반 정도의 늦지만은 되게 낮지만은 그래도 천천한 성장은 이루고는 있습니다. 싱글 디지트 초반이라는 게 한 1, 2%예요? 1%가 1%에서 5% 정도를 1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5% 정도? 네, 초반이라고 하면 1에서 한 3%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음. 중반은 4에서 6%.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신흥국들에서 한 5% 이상으로 나와주고 선진국에서 한 1%, 2%이 정도 나와주고 하니까 통합해 보면 대충 한 4, 5% 정도 선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근데 글로벌 성장률이 지금 예상되는 게 3% 미만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성장률은 그래도 한 1에서 5% 사이다.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성장은 계속 하니까 좋은 네.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뭐 조선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어떤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코모디티 쪽에서 어떤 수출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동차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산업 자체는 망한다는 얘기는 참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네. 연간 1억 대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음. 과연 그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 늦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신흥국 쪽으로 좀 차가 팔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좀 마진이 박한 차종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네. 좀 작은 차들. 네. 네. 그러면은 그 볼륨은 좀 그쪽에서 좀 커버가 되더라도 수익성을 커버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인도 공장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많지만 사실 ASP 평균 판매 가격이나 거기에서 상징화될 수 있는 수익성이 사실 높진 않아요. 수익은 남긴 남지만 그래서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그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시장이라 보고 있고 미래에 있어서 어차피 계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이니까 그분들도 수입이 올라가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 시장에 나가서 고정부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 동향을 보면 근데 좀 특이한 동향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 GM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뭐 그것도 설날 바로 전인가 아는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막 사람 다 자르고 난리 났다고. 네네. 그러니까 연구소에는 연구개발 인력을 좀 많이 둔다고 했는데 연구소도 파워트레인 쪽은 막 엄청나게 자른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안 하겠다는 의지네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공장도 자르고 막 그러니까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네. 거기에 포드랑 폭스바겐이 또 이렇게 갑자기 뭐를 같이 한다고 네. 뭐 상용차 부문에서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네. 다들 그거에서 끝날 거라고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건지가 그 시장을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변화가 이제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핸드폰에 비유한다면은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정말 패러다임 네, 시프트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네. 네, 거의 뭐 그 사실 아이폰으로 대변되는 하나의 사례가 그 테슬라인데요. 네. 예. 모델 3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폰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GM 같은 케이스가 되게 적절하신 말씀이었는데 공장 문 닫게 된 거는 참고적으로 다 승용차군. 예, 예. 그게 어차피 세단. 세단 쪽이 미국에 잘 안 팔리기 때문에 네. 그쪽에 공장에 대한 가동률, 그러니까 그 미국 전체에 있는 생산 캐파를 줄임으로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승용차를 만드는 곳들은 많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쪽에 대한 투자를 덜하고 거기에 비용을 아껴서 전기차 쪽으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자원 마련 확보 차원에서 내연기관 쪽 분들을 많이 이렇게 감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GM이 감원하고 있는 분들이 R&D 쪽에서도 내연기관 쪽인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빨리 전기차화를 가겠다는 얘기인데 현대기아차나 이제 일본 업체들이나 아직까지 예, 예. 내연기관 쪽까지는 타치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내연기관은 계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타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GM이 자른 거는 얼마나 그쪽이 긴박하게 전동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여실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문적으로 저는 워낙 천연가스랑 이제 오일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외신 그 신문 기사가 있어요. 에너지 전문 전문지가 있는데 예. 거기서 되게 핫한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 하나가 뭐였었냐면 10년 안에 원유 사용량은 제로가 될 것이다. 10년 안에 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 내용을 다 보진 못했으나 원유 사용량, 네, 원유 사용량이 원유를 그냥 원유대로 쓰는 거? 아니죠. 원유를 뭐 그럼 플라스틱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일부러 자극적인 기사를 뽑은 거죠. 근데 썬데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맥심? 원유가 그 원유가 아니고 이렇게 아닙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자동차 산업에서 진짜로 GM은 그런 식으로 가지만 GM만 간다고 해서 뭐 자동차 산업이 다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GM 같은 케이스는 신흥국 시장에서 많이 철수를 했어요. 예. 어차피 자기네들이 거기서의 장점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 위주, 미중 위주로 사업을 하는데 중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전기차가 금년에 네. 2019년도에 판매하는 신차의 1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지 배터리 전기차 아니면 이제 그 수소 전기차 정도 한 가지 차종으로만 판매를 해야지 안 그러면 10%요? 예, 10%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래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그 신차 판매량을 일정 비율 친환경차로 고정시켜 놓는 방법은 원래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를 중국이 2, 3년 전에 그대로 베껴와서 그걸 도입을 했는데 결국 중국 시장에서 향후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 쪽, 친환경차 쪽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네. 강제. 내가 100을 하게 되면 10%는 10%는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이상급의 친환경차를 맞습니다. 네. 무조건 팔아야 된다. 네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SUV나 트럭은 미국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넘기 때문에 어차피 전기차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안 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더해보면은 평균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심이 없으니까 내연기관 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지역의 전략입니다. 근데 모두 다 이렇게 쫓아가고 있지는 않고요. 폭스바겐이 좀 쫓아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내연기관 쪽에 타치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GM이 아직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랑 포드가 같이 움직이는 거는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뭘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은 상용 부분에서 트럭을 같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 전동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게 거기가 좀 이상하긴 해요. 포드는 중국에서도 좀 약하고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도 좀 약하고 이게 약간 좀 뭔가 잘 맞는 듯 하면서도 근데 폭스바겐 등치가 네.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근데 거기다 포드를 또 더한다고? 뭐 그러면 좀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최근에 그 포드도 GM의 전략을 좀 모방해서요. 승용차군을 지금 많이 없앨 예정입니다. 이주호 앵커 좋아하는 머스탱이 유일하게 남은 세단이라니까요. 남은 세단 다 없애버렸어요. 예. 아, 저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네요. 진짜예요. 예. 아, 그러고는 제가 그리고 매장에 찾아가 보니까 뭐 가끔 뭐 이렇게 딜러 만나러 가잖아요. 진짜 세단은 없습니다. 네. 다 SUV예요. 예. 소형 SUV, 중형 SUV, 뭐 맞습니다. 이제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이구나. 저기 엑스페디션. 뭐 그거랑 익스플로러도 있고요. 익스플로러, 네, 한국인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네. 예. 아, 그러네요. 오. 거기도 승용차 쪽이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다 없애는 걸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머스탱하고 피에스타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금 없애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군을 잘 만드는 게 유럽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폭스바겐 손 잡고 폭스바겐은 지금 상용 트럭이 없고 네. 그래서 이거를 플랫폼을 포드 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을 포드가 쓰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포드가 또 약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또 도와주고 이게 서로 그 장단점을 서로 틀리기 때문에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결국은 손을 잡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사실 전략 수정 노선이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사실 그 다른 애들은 그 GM은 정말 과감하게 자기네 양적 성장을 확 끊어버렸고 네네. 뭐 이렇게 폭스바겐이나 도요타나 이런 데는 그냥 진짜 설계를 꼼꼼하게 해갖고 막 양적 성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하면서도 질을 추구하는 방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현대차는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다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이게 네. 좀 어떤 포지션으로 좀 보세요? 사실 영업이익률이 좀 나쁘죠. 네, 6% 네. 3%대 나오는 거로 봐서는. 근데 사실 친환경차를 현대차 그룹이 선전을 할 때 우리만큼 친환경차를 모두 다 하는 업체는 글로벌리 없다는 거는 한편으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는 유리하지만 결국은 선택과 집중에서는 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건을 쫙 깔아놓고 다 못 쓰게 되면 나중에 낭비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제휴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가장 그 유력한 그 어떤 제휴 대상이긴 한데 지금 현재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국내 정부와의 어떤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금년의 최대 화두는 수익성 회복과 더불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 안을 금년에 내든지 뭐 내년에 내든지 빨리 그걸 준비해 나가는 것 때문에 일단 뭐 다른 업체들과 특히 OEM들과의 그 제휴가 오히려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지배구조 개편을 안 하면 제휴를 못 맺어요. 사실 뭐 해도 되는데요. 또 인력들이 지금 뭐 특히 이제 그 시니어 매니지먼트 쪽에서 네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이거를 먼저 끝내야지 다른 거 신경 쓸 수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 최고 지도자, 네네. 그 경영자의 그걸 뭐 따라야 영도자. 되겠네요. 김정은 위원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도자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어떤
닥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어떤 그 밑에는 또 다른 매니저들의 또 역할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화두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제로 먼저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제로 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아야 되니까 네. 결국은 지배구조도 풀어야 되고 수익성도 회복해야 되는 게 최대 과제라서 뭐 방금 말씀한 폭스바겐 포드나 GM처럼 어떤 제휴라든지 극단적인 전략적 변화를 당장 외부적으로는 표출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조금 올해가 2월이 되긴 했지만 그 지난해가 사실 현대차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긴 했어요. SUV가 없는 상태로 한 1, 2년을 정말 맞아요. 배고프게 보내다가 이제 코나라든지 산타페라든지 이런 게 나오자 주면서 이제야 아이고 우리 8차가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해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작년에 그 판매라든지 실적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조신지적인데요. 저도 그 말씀한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목표, 그러니까 맨날 연초에 우리가 금년 몇만 대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딱 과거 기록을 봤더니 2015년도부터 자기네가 말했던 타겟을 못 맞추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15년, 16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글로벌리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SUV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던 해가 15년, 16년도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승용차만 많이 만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게 15년, 16년도였는데 그러면서 그 뒤로는 계속 판매량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신 작년에는 755만 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네. 740만 대 만들어서 거의 달성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목표나 잡았던 목표량이 가장 낮게 예, 성장했던 게 사실 작년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낮게 설정해서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봤지만은 약간 SUV 트렌드를 못 따라간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아이오닉이 15년, 16년도에 나오면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연비를 맞출 수 있는 그걸 경영학 용어로 로스 리더라고 하는데 네. 수익성이 안 나오더라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손실을 담당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갔을 때 보면은 뭐 생사상품 네네. 이런 것도 수익성이 낮지만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독점 요인인 것처럼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각국의 정부가 특히 선진국 정부가 요구하는 연비를 맞출 수 있는 차였는데 멋진 그게 차죠. 없는 차의 상황에서 대형 SUV를 만들어 버리면 네. 평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오닉이 나오고 나서 SUV들이 나오는 타이밍을 보시면은 현대기아차가 기획적으로는 한 SUV는 이때쯤 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앞당겨서 와는 바람에 수익성이 크게 훼손됐던 게 지난 2, 3년 동안의 트렌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SUV 내놓은 이후에 뭐 이렇게 산타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네. 새로 그 진용을 꾸렸던 라인업 뭐 코나라든지 뭐 투싼 페이스리프트, 산타페, 올해 팰리세이드까지 해서 이제 올해 또 나올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네, 또 GV80. 예. 네, GV80도 있고 한데 그 라인업 자체는 좀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팰리세이드도 이제 미국에서 여름에 이제 판매가 들어가는데 이 디젤 미국은 휘발유인데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들을 외국 기자들 초빙해서 태웠었어요. 한 달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쓴 게 평을 0으로 된 걸 다 읽어봤는데 너무 평이 좋은 거죠. 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놀랐던 거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미국 가면 이제 휘발유가 되니까 네. 예. 자기 못 몰아봐서 모르겠지만 어. 실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주 너무 잘 해놨다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전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현대기아차의 제조 원가가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실내의 어떤 그 내장재를 좀 화려하게 꾸미느라고 그런 게 좀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조 원가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이제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SUV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후행적으로 저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세단 라인업 있잖아요. 제네시스 라인. 그쪽은 그 괜찮을까요?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세단을 다 없앤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 제일 많이 받고 제일 덜 팔리는 네. 올해의 차 이런 거 선정되고 뭐 그러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포함해서 네. 한중일 쪽의 그 제품을 보면 아직도 승용차가 좀 우위인데 미국은 이제 완전히 SUV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것 같고, 근데 대신 방금 말씀하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중일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이 아직 그래도 메인 시장인 현대기아차로서는 네.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용차에 하고 있는 거고요. 재미있는 게 저도 이제 왜 SUV로 빨리 안 넘어갔느냐라는 얘기 현대차 계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 임원분들 특히 이제 좀 지금 많이 은퇴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네. 예. 연락하신 분들이 승용차에 대한 집착이 좀 강했던 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차 뭐 이런 거 승용차를 원했던 거지
SUV를 왜 가느냐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 전환의 속도가 좀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로한가 보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SUV 타다 저도 이제 집에 SUV가 한 대 있고 네. 세단이 한 대 있지만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딱히 뭐 이제 저도 SUV를 좋아했었지만은 소형차를 다시 몰아보니까 네. 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요? SUV 트렌드에 대해서. 이게 SUV 네. 트렌드 관련한 얘기 들었을 때 SUV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차고가 좀 높으니까 뭐 네. 돌 튀고 이러는 게 좀 험로 주행. 우리나라 험로 없단 말이지. 그러면 SUV의 또 장점은 좀 이렇게 공간이 넓잖아요. 네네. 공간 활용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공간 활용이 그렇게 좋으면 해치백도 있고 네.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해치백은 거의 한국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네. 심지어 소형 SUV 네.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어차피 공간도 작은데 네. 그 자체는 쓸데없이 높아. 근데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게 잘 팔리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게 잘 팔린다는 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린다는 결과가 있는 거지. 네네. 이게 잘 팔릴 거라고 전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거는 진짜 운이 좋아서 맞은 것일 수 있다. 네. 현대차는 워낙 세단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거기에 밀렸던 쩌리들 조금 뭐 좀 이렇게 차 큰 거 만들고 뭐 SUV 만들고 연비 낮은 거 만들고 이런 애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틈새 시장 한번 노려보자고 했는데 거기서 대박이 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물론 지금들은 그분들은 계속 계시기가 힘들죠. 이미 시장 트렌드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할지라도 SUV 트렌드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커 보이고 이런 그 글쎄 왜 느낌? 저는 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 이렇게 한번 트렌드가 바뀌고 나면 얼마나 가던가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이 그 SUV 붐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네네. 미국에 보면 익스플로러나 엑스페디션 네네. 이게 그때 많이 났거든요. 네. 근데 팍 꺾인 게 유가 때문이었던 거죠. 네. 금융이 터지면서 배럴당 140불까지 올라가면서 네. 차 판매가 떨어지고 SUV가 폭락하면서 GM이 망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쉐보레가 이제 그 트래버스라는 예. 지금 팰리세이드급 경쟁 차종을 가져올 건데 얘가 지금 2.0리터 엔진이 들어가요. 2.0이요? 2.0이 들어갈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형 엔진으로 들어가도 얘가 터보나 슈퍼차징을 통해서 출력이 높아지고 연비는 네네. 좋기 때문에 네. 대형 SUV를 산다고 해서 옛날만큼 연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런 SUV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할 거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한 2주 전에 GM에서 그 GM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보통 회장이 나와요 직접. 네네. 예. 그래서 메리 바라 회장이 나와가지고 앞에 자동차 애널리스트 모아놓고서 한 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네. 그걸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거기서 똑같은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계 그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손 들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네. 메리 바라 회장한테 SUV의 인기는 계속 될 겁니까라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역시 글로벌 수준의 질문을.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대답변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람들이 크로스오버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런 넘어갔더니 자기네들 데이터 보니까 다시 넘어오진 않더라 승용차로. 그래서 자기네들은 결국은 이게 일방통행인 것 같고 네. 그래서 SUV 쪽을 보강하고 승용차는 일단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UV 연비가 네. 많이 상향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유가나든지 연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이런 SUV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메리 바라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는 공감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주영 앵커하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뭐요? 예, 이러다 세단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저희끼리 내렸던 결론은 뭐 세단 전기차 만들지 뭐 요거. 맞아요. 그때쯤 되면 그 사이클이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돌아온다고 하면 5년은 짧고 내연 두 굳이 말고. 텀에서 한 10년 잡았을 때 네.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는 뭐 세단이든 SUV든 전기차로 많이 넘어갈 테니까 굳이 세단 만들 필요 없지 그렇죠. 않겠냐. 뭐 이러면서 저희끼리 메리바라 회장에게 조언을 하고 싶지만 영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그 그리고서 미래차 네 지금 더 가시죠. 미래차 얘기하려고. 네. 근데 원래는 그 자동차 시장 전망하고 미래차 이야기를 같이 좀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보니까 제목이 기로에서 만난 현대차와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이제 미래 전략 관련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2019년 자동차 섹터 전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내용이 그냥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질문이야. 그래요? 우리 이제부터 그냥 세미나를 들으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주시죠.